이더리움도 흐름이 상당히 어질어질하다라는 게 차트적으로도 충분히 꽤 선명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3,000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건 다행인 건데 아직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이런 부분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흐름, 시세 흐름보다도 더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컨센서스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통보를 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관련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메타마스크 원래 상품이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무면허 브로커 딜러로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이 개발사인 컨센서스, 개발 지원사라고 해야 되나? 이 컨센서스에다가 지금 웰스 노티스를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니네 수사할 거니까는 입장 내, 이렇게 지금 사전 통보를 한 거죠. 그런데 컨센서스의 대응이 되게 재밌어요. 컨센서스가 아예 그냥 SEC를 고소해 버렸습니다. 텍사스 연방 법원에다가 지금 소송을 내버린 건데, 목적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메타마스크 소송 자체에 대한 어떤 차단이 하나의 목적이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일단 깔려 있는 조치. 그런데 상당히 직접적이고 한 방이 조금 이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SEC를 향해서 지금 날려버렸습니다. SEC 미친놈들 지금 법률을 넘어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한 30페이지 넘게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텍사스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SEC의 노력은 불법이다. 이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컨센서스의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마다 이게 증권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더리움 체인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중단될 것이고, 인터넷의 가장 위대한 혁신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사실 2018년도에 당시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 이 미친놈이 그랬잖아요.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라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떤 시세 폭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근데 문제가 된 게 그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윌리엄 힌먼이 원래 전 직장이자 지금은 또 현 직장이 됐던 심슨 대처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라는 멘트를 공개 석상에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슨 대처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EC의 기업 집행국장이 전 직장인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심슨 대처로부터 돈을 지원금을 받아왔고, 지금 SEC 그만두고 나서도 심슨 대처로 컴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SEC의 행태 자체가 쉽게 말하면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이 병신짓을 조금 한 게 많은데, 그래서 리플 소송에서도 항상 특히 이제 소송 초기에 그랬죠. 아니 SEC 기업국장이 그랬잖아, 이더리움 비증권이라고. 근데 왜 XRP는 증권이야? XRP와 이더가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 뭔 개소리지? 이게 이제 초반에 굉장히 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의 증권성 논쟁이 항상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났던 겁니다. 아니 이더리움이 증권이면 이더리움 선물 ETF는 아니 왜 승인을 한 거야? 뭐 이런 약간 엇박자?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도 SEC에다가 SEC의 입장을 명확히 해라. 이더리움은 증권이냐 비증권이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까지 판이 이어지는 건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지금 재료 하나가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웃긴 상황, 약간 웃기다고 하면 안 되나? 조금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과연 증권이야 비증권이야, 이게 SEC의 스텝 자체가 지금 꼬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CFTC 출신의 지금은 A16G에 가 있는 브라이언 퀸텐즈가 이런 얘기를 해요. SEC의 이더리움 증권 분류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선물 ETF를 허용할 당시에 이미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이미 선물 ETF를 출시를 했다라는 건 이걸 상품으로 봤다라는 건데,
얘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가 되는 거죠. 얘네가 지금 SEC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SEC는 2022년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이 포스 전환했을 그 당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은 이보다 한참 뒤에 이뤄졌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를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조사를 했고, 그때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이 됐으면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을 안 했겠지. 근데 상품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을 한 거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EC의 어떤 규제라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아사리 개판이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쭈꾸미 대가리.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뭐 이렇게도 이제 정리가 가능한 거죠.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여기에다가 대고 컨센서스가 아주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거, 이 자체도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한번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될 이슈예요. 이거 언제까지 크립토 종목들 가지고 얘는 증권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건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SEC가 규제 권한을 장악하기 위해서 CFTC와 밥그릇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아무튼 이 쭈꾸미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또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리플 소송 진행 과정에서 SEC를 향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비판성 멘트를 많이도 날렸던 이 사라 내범 판사가 승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치안 판사에서 이제 연방 법원 판사로 승진을 했는데, 치안 판사가 뭐 예비 심리나 소액 청구 사건 아니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다라면, 연방 판사는 이제 모든 연방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서 폭넓은, 지금까지는 사라 네범 판사가 치안 판사로서, 연방 판사가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로서 두 사람이 합을 같이 맞춰왔던 건데, 이번에 사라 네범 판사가 연방 판사로 지금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 네범 판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EC를 엄청 조져왔습니다. SEC는 법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로열티가 없다, SEC는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SEC가 계속 뭔가 감추려고 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떤 글로벌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SEC의 비판적인 사라 네범 판사가 승진을 했구나.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랑은 이제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일반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그냥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사건 재배당을 통해서.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나름 어떤 궁금한 포인트 지점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치안 판사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라 네범 판사에게 특정 이슈에 대한 권고 제공 차원을 넘어선 더 큰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지금 올라섰다라는 소식. 무엇보다 SEC의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꽤나 자주 내보였다라는 점에서 리플 소송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XRP 홀더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건 글로벌하게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 아닌 난리가 지금 난 건데, 사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맥락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글로벌 XRP 홀더들이 지금 막 다 그래요, 분위기가. 일단은 미국 내 ODL 서비스에 있어서 XRP 대신에 USDT로 전환이 이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국 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거는 약식재판 결과에 따라서도 증권, 투자계약에 해당하니까 증권성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XRP 대신에 USDT로 하겠다라는 거고, 급기야 이제 USDT 대신에 연말부터는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미국 내에서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으로 ODL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걸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송이 뭔가 지금 합의 국면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재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요 상황, ODL 이슈와 관련해서도 약식재판 명령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규제에 준수하겠다라는 거니까. 특히나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는 합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USDT를 사용할 바에야 우리 걸로 할 거야. 미국 내에서는 규제 준수하면서 우리 걸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합의가 됐든 뭐가 됐든 소송을 잘 마무리를 해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더 전폭적으로 영위를 하겠다, 미국에서 IPO 하겠다, 이런 의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리플은 이번에 이 $10,000 이슈를 통해서 벌금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합의 의사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 의사가 깔려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잘 정리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많은 XRP 홀더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들이 이겁니다. XRP를 스테이블 코인이 XRP를 대체하게 되는 걸까?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면 XRP는 설 자리를 더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데이비 슈왈츠 CTO가 선을 그었잖아요. 아니,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거 빼고는 별다른 이점 없어. 그냥 안정적이라는 거, 스테이블하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 효율적인 XRP 결제 솔루션 채택이 제일 중요하다. XRP 사용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XRP 대신에 USDT를 사용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맥락적으로 좀 깔려있다라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그래요. 막 뭐 트위터도 그렇고 레딧 들어가 봐도 그렇고 막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시끌시끌한데, 어쨌든 리플 CTO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에 맞게끔 조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XRP를 대체하는 목적이 아니고 보완하는 목적인 거죠. 규제 이슈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XRP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근데 테더 사용하다가 우리 거 출시되면 우리 거 쓸 거야, 이런 거니까. 그래서 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일단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 매도와 매수는 그 누구도 결정해 줄 수 없는 이슈입니다. 투자자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 판단하는 게 진짜 어려우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도 이미 해놓은 상태여서 약간 나름의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어떤 리스크 관리도 또 필요하겠죠. 블록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투자자로서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이 최대 위험 대비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에 투자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XRP는 이 기준에 부합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이 펼쳐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 프로세스를 신뢰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대칭 상하 패턴이 엄청 예쁘게 만들어졌고 상 돌파 이후 지지 테스트, 와 여기서 꼬라박으면 어떡하지? 라는 게 이제 리스크 요인인 건데, 이거를 잘 기다리고 프로세스를 신뢰한다라면, 일단 중요한 건 신뢰죠. 신뢰를 해야지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리워드 보상이 올 거야. 와, $10만 와도 상당히 조금 현실적인 숫자로 $10 정도는, $13까지 해놨네요. 바라보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목표 수준으로 전 기대하고 바라보고는 있는데, 좀 봐야겠죠. 차트가 이렇게 예쁘고 일 잘하고 있고, 나름 미국에서 규제 준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소송도 합의를 하겠다라는 의사까지 내비쳤고,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갈래타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막연하게 불안을 느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마 어쩌면 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절대 신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한번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 개인의 어떤 판단의 영역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득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좀 생각이 났어요. 마티니가이, 이거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 짚어봤던 건데, 이 사람이 한 10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12가지 스텝, 그 중에 하나만 조금 지금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분명한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명확한 출구 지점을 정해야 한다. 명확한 출구 지점.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막 쫄려서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매수했을 때 출구 지점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일찍 매수 안 하고 용기 내서 매수할 때쯤이면 이미 고점에서 폭락. 그러니까 사전에 매수할 때 이미 출구 전략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악재 이슈 하나 더해지면 던져야 되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의미 있는 장기 투자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깔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잘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막 악재 하나 던져줬다고 팔고, 뭐 호재 하나 던져줬다고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정신 없습니다. 거기다가 포트폴리오 막 무슨 뷔페처럼 막 열 몇 개, 스무 몇 개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면 대응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알트 시즌이 시작 안 됐잖아요. 비트코인도 이제 고점 한번 찍고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이른바 파인 튜닝을 하기에 되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또 적극적일 때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